찌는 듯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여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부통령 후보 영입으로 탄력을 받은 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격전지에서 대규모 군중과 기금을 모으면서 전에 없는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군중 동원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트럼프 후보는 초조한 듯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 그는 격전지 유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타로 탄생한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는 집도 없고 주식 하나 없는 중서부 서민 모습으로 인기몰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공격은 이미 강합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월스 후보가 군 경력을 속였다는 거짓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캠프의 답은 이상하다, 위얼드입니다. 미네소타 대법원이 형기를 마친 중범죄 전과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이슈도 민주당 부통령 후보 공격 포인트고 미국에서는 공화당주를 포함해 23개 주에서 형기를 마친 전과자에게 투표권을 되돌려줍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루마니아 사업가가 미국 법을 피하도록 도왔다고 연방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1년 사이 최저치로 내려갔고 집값 상승률도 약간 멈췄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는 8명의 학자로 구성된 그룹이 결정합니다. 이 그룹은 현재 미국의 여러 지표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위축될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헤드라인을 읽어드리다 보니까 헤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도 오늘의 미국에 포함이 되는데 하는 생각이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해리스 후보냐 트럼프 후보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이 가장 두려워할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가는 곳마다 어제도 위스콘신과 미시건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아무리 많은 군중이 몰려와도 우리가 약자입니다. 언더독입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세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고 민주당이 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불과 얼마 전에 전당대회에서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겼어 하고 샴페인 탁 터뜨려서 마시고 했었던 그 이후의 상황이 그야말로 180도 달라졌죠. 그걸 아마 해리스 후보는 걱정을 할 겁니다. 웃으면서도요. 트럼프 후보의 걱정은 트럼프 후보는 취임할 때 처음부터 숫자에 무척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집중이요.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한 집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군중 동원 능력입니다. 대단하죠. 2015년도 선거 유세를 할 때 가장 많이 모인 게 아마 한 3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엘라바마주의 어떤 큰 경기장에서 그 이후에 10,000명, 15,000명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나 이외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와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미국이 정말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가. 오바마가 흑인의 표도 많이 받았지만 백인의 표를 받지 않고는 2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곧 백인 가운데 일부가 흑인이 본인들이 노예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 내 최고 위에서 대통령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대단한 기세였죠.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는 백인인데도 이렇게 많은 군중을 몰고 다녀 했는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이미 깨졌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를 결정하기 전에 애틀란타에서도 모였는데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힙합 가수를 2명이나 불러왔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해리스 보러 갔어? 힙합 가수 보러 갔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도 군중들이 나를 다니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 첫 번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14,000명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어제 위스콘신과 미시건주에서 각각 12,000명과 15,000명이 모였습니다. 아마 미시건주에서 모인 게 이번에 해리스 후보 팀이 가장 많이 모은 뭐 몇 번 되지도 않지만요. 그런 것이고 이건 이제 트럼프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바이든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게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리고 해리스 측도 태도를 바꾼 겁니다. 가수를 부르던 아니면 무엇을 하던 뭐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의 선거 유세에는 젊은이들이 전부 여기에 이제 야광 같은 뭔가를 손목에 차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지금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불안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리스가 바이든으로 대체가 되면서 나이의 이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중의 이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해리스와 팀 월즈 이 두 후보를 지지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 제일 큰 무기, 상대는 갖지 못할 것 같았던 것이 상대에 의해서 하나는 무너져 버렸고 하나는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걱정을 할 만하죠. 그리고 제가 앞서 해리스 후보가 걱정한다는 데서 또 제일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요.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이렇게 지금 좋은 이 기세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지고 만다면 해리스는 해리스를 탓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격전지 애리조나주나 펜실베니아주에서 그 표를 어느 정도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인기 있는 상원 의원과 애리조나주의 펜실베니아의 주지사를 선택하지 않고 아주 서민적이고 중서부의 아저씨 같은 팀 월즈라는 미네소타 주지사, 미네소타는 격전지도 아닙니다. 이런 곳의 사람을 선택한 본인을 탓해야지 될지 모릅니다. 그게 지금 해리스 11월 그 선거 날까지 계속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제 후보는 오늘도 다른 지역에 가서 오늘 마지막에는 네바다, 애리조나로 온다고 하죠. 계속 나의 기록을 깨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초조하겠죠. 그래서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 탑 뉴스가 트럼프가 동요하고 있다. 선거 기류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들은 계속 트럼프에게 괜찮습니다. 초점을 잃지 마십시오. 해리스 공격에 우리는 완전히 매진을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해리스와 월즈 이 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트럼프 후보에게는 너무나 짜증나고 짜증까지는 괜찮아요. 불안한 장면들 오늘도 이제 많이 볼 겁니다. 나의 자부심이었던 군중 동원이 이렇게 돼버리고 있으니까. 위스콘신주의 오클레어라는 곳에서 어제 12,000명이 모였거든요. 뭐 세인트 폴과 미니아폴리스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가 있는 자동차로 그런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사람들이 또 어디까지 줄을 섰다고 하잖아요. 뭐 반마일 정도는 더 줄을 섰다고 하고 여기서 사람들은 역시 트럼프 후보를 감옥에 가둬라. 왜냐하면 범법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카멜라 해리스는 아주 여유 있게 이제는 법원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는 11월 달에 이길 겁니다. 그리고 이겨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부터 여러분들 요즘 생활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 생활비 안정을 위해서 생활비 물가 오르는 것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 어떤 양념 같은 것을 넣었죠. 생활비 이런 것이 이렇게 비싼 것이 기업의 탐욕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같은 것도 해결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에 이유를 들어서 물가를 올려놓고 그리고 포장을 작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그걸 유지를 해서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본인이 바이든 아래서 경제정책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미시건의 디트로이트에도 15,000명이나 모였는데 여기서도 이 부통령 후보가 굉장히 서민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딱 그 무대에 등장해서 처음에 그 무대 뒤에 있는 사람으로 싹 돌아서서 얘기를 하면서도 와우 나 정말 놀랐어. 말하자면 미네소타주가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곳의 주지사잖아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워 이랬는데 어제 미시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은 연설도 잘했어요. 어제도 이 두 사람 다. 그리고 나서 We are not going back. 이게 지금 민주당의 슬로건이거든요. 우리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곧 We are not going back. 이 얘기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트럼프의 슬로건에 응수하는 슬로건인 겁니다. 그런데 미시건주는 아랍계 아메리칸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아직도 이 아랍계 미국인들은 바이든보다는 덜하지만 카멜라 해리스에게도 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연설을 하는데 카멜라 하면서 숨을 수 없어? 우린 대량 학살에 투표할 수 없어?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저요. 민주주의 지키고 다 그런 것 하려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다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좀 얘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시위대가 계속 그 친팔레스타인적인 구호를 외치니까 그 다음에 카멜라 해리스가 조금 수위를 높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기길 원하세요? 그럼 계속 소리 지르세요. 아니면 저도 말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장례를 좀 이렇게 수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제 그 정도의 그 퍼포머의 능력은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늘 남에게 별명을 붙이고 골리고 거짓을 일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발을 구르게 한 것과는 조금 다른 품이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바이든에게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오바마 시대에 있었던 그 같은 그 열기 같은 것이 민주당에 정말 오랜만에 되돌아왔고 그리고 그 오랜만에 되돌아온 기운이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른 것은 트럼프 쪽에서 하는 것과 다른 것은 긍정성이라는 거죠. 해서 이 미네소타주의 팀 월즈라는 민주당의 그 부통령 후보요. 미네소타 주지사를 해피 워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피 워리어. 행복한 전사야. 그리고 워낙에 카멜라 해리스도 잘 웃는 사람이잖아요. 잘 웃는다고 비웃음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주 잘 맞는 겁니다. 잘 맞아서 트럼프 쪽에 누가 네 일자리를 뺏어갈 거야. 뭐 도시가 막 범죄로 뭐 이렇게 될 거야. 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거야. 제3세계가 될 거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하는 이런 어두움과는 전혀 다른 긍정적인 에너지를 너무나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는 이번 주에 왜 움직이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던데요. 어제 사실은 그 어디였었죠? 위스콘신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JD 벤스가 혼자 유세를 했습니다. 뭐 한 1,000명 들어가는 장소였는데 몇백 명 왔다고 하던데 그리고 나서 이 비행장을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데 떡하니 JD 벤스가 그 비행장에 등장을 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타고 있는 지금 그 부통령 전용기잖아요. 부통령 전용기로 터벅터벅 걸어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11월 지나서 이기면 내가 탈 비행기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검사를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기자 여러분들이 심심할까 봐서요. 왜냐하면은 이 카멜라 해리스가 기자회견을 지금 17일이나 됐는데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심심할까 봐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탈 비행기를 미리 보려고 왔다 하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반응은 weird. 이상해. 아무리 봐도 이상해. 행동이 이상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또 이번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이번 주에 선거 유세는 몬타나주 딱 하나로 예정돼 있거든요. 몬타나주는 격전지가 아닙니다. 아마 이겨도 두 자리 숫자로 이길걸요. 공화당이. 그런 주에서 하나만 돼 있고 플로리다주에서 선거 기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나를 내놨습니다. 계속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포커스가 가게 할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뭐 굉장히 길게 하겠죠. 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에 한다고 하는데 11시에 제때 안 해요. 제때 하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보통 다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딱 11시에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는 얘기조차도 역시 왜 카멜라 해리스는 안 해? 카멜라가 못하는 것을 나는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토론 제안을 다시 하는데 이 토론은 ABC가 원래 트럼프도 바이든과 같이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던 곳인데 카멜라로 바뀌니까 후보가 바뀌었으니까 나 ABC에서 안 해 하면서 팍스와 이 트럼프가 서로 합의를 해서 카멜라에게 팍스에서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팍스의 진행자도 딱 정했어요. 남녀 진행자인데 그 남녀 진행자도 트럼프에게 좋죠. 한 남자 진행자는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대 트럼프가 승리를 바이든이 했을 때 팍스가 제일 먼저 보도를 해서 트럼프가 화가 났잖아요. 그 보도를 하면은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된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팍스의 다른 어피니언 리더들보다는 덜한 편이지만 그거 우리가 팍스가 그렇게 했었어는 안 됐었던 거야. 청취율도 잃어버리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진행자고 또 한 사람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을 때 초창기에 야 너무 잘한다. 시위대가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여성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진행을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와 같이 토론하자고 하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카멜라 해리스도 분위기 봐서 자신감이 더 붙고 하면은 트럼프와 한 번 정도의 토론은 해야지 된다는 뭐 그런 생각을 본인은 하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ABC에서 하자 여기는 박스에서 하자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은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고 토론을 하자고 다그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카멜라 해리스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 대공황 1929년과 같은 그런 게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그런데 이건 사실은 바이든 때도 했었던 얘기예요. 왜 자꾸 이제 올드한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바이든 때도 그랬지만 1929년에 대공황이 온 게 아니라 트럼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 경제가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것을 어쨌든 뭐 바이든 시대에 와서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온 게 지금 그 현상이잖아요. 아무튼 이리하여 정말 이 벤스 후보나 또 이 누구죠? 팀 월즈의 대결도 그렇고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결도 그렇고 이 대결들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USA 투데이가요.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팀 월즈가 완전히 대선판을 흔들었다. 쉐이크업 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문 그 뉴욕타임스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지 않는 오디너리가 평범하다는 거잖아요. 오디너리는 오디너리인데 이 사람은 엑스트라 오디너리 오디너리다. 정말 평범한데 비범한 평범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와 이 팀 월즈가 공통점이 많습니다. 두 사람 다 군 출신이었다는 것과 또 이제 소프트 드링크를 마시는 것, 술을 두 사람 다 안 마시고 한 사람은 팀 월즈는 선생님일 때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돼서 그때 뭐 학교도 그만두려고 했었다고 하죠.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냥 하시라 해서 다녔다는 거고 그리고 JD 벤스는 뭐 원래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고 이 JD 벤스가 팀 월즈의 군 기록을 가지고 지금 어제부터는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에 배치되기 직전에 그만뒀다 하는 겁니다. 팀 월즈가 23년 육군 방위군이었어요. 그리고 그만둔 때가 2005년도거든요. 이 사람이 2006년도에 이제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24년을 복무를 했으니까 은퇴할 때가 이미 42살이었어요. 정치에 들어온 게 40살 넘어서 정치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60살인데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원래 이 의회에 출마하려고 은퇴를 했다는 거거든요. 2005년도 2월 달에 나는 그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그 신고식을 마쳤고요. 5월 달에 은퇴를 했는데 이 5월 달은 이 팀 월즈가 소속돼 있는 부대가 이라크로 파병된다는 것이 발표가 나기 2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군대의 명칭이 아니고 뭐죠? 군의 있잖아요. 계급. 계급을 잘 몰라서 뭐 한국말로 이렇게 저렇게 나와서 제가 계급을 불러드리지 않았는데 미국 말로는 Surgeon Major of Army. 근데 Surgeon Major보다 한 단계 아래인 Command Surgeon Major였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게 꽤 높은 뭐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라크에 파병되지 않으려고 은퇴했다. 이것은 그 사실과 다른 거죠. 단지 하나 주지사에 출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은 있어요. 전쟁에서 내가 휴대했었던 그런 전쟁 무기는 일반인들에게는 휴대가 허락돼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전쟁에서만 휴대해야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등과 관련해서 또 9.11 사태 이후에 이탈리아에 파병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전투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기피하려고 전역했다는 증거는 없다. 42살 때 전역할 때 이미 몇 개월 전에 선거에 나간다는 것에 등록을 했었던 때다. 그 당시에는 이라크에 이 부대가 파병된다는 것을 알기 전이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본인은 참전 용사였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전투 요원이었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이건 트럼프의 지금 캠페인 측의 전략가 크리스 라키비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라는 건데, 이거 예전에 존 케리가 군인이었는데 뭐 아니었다고 막 이렇게 20년 전에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때 성공했지만 지금은 성공할지 모르고. 그러면 JD 벤스는 어떤가? 해병대였어요. 맞습니다. 4년 6개월 해병대였지만 본인이 이제 6개월 동안 이라크에 가 있었다고 이렇게 상대 후보를 비난을 하는 건데, 본인은 이라크에 갈 때요 전투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전투 임무가 아니라 비전투 임무였습니다. 비전투 공보관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그것을 맡고 6개월을 이제 그곳에 있었고, 본인도 책에서 썼잖아요. 뭐 전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 뭐 이거 팩트 체크가 돼버렸네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의 상원의원, 이번에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파이널리스트까지 간 마크 켈리가, 이 사람은 정말 전투 경험이 있는 그 해병대 조종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JD 벤스 후보에게 해병대가 가르쳐준 것 잊었습니까? 해병대가 가르쳐준 것은 남을, 해병대이신 분들 많으시죠? 미국도 남을 존중하라 이런 것을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이 마크 켈리는 사막의 폭풍 그 작전에 참전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주인으로 돌고 지금 이제 연방 상원의원이지만, 두 분 다 나라를 위해서 남이 못하는 일을 1% 미만이 하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 복무하신 거 다 감사를 받을 만합니다. 트럼프가 되지 마세요. 뭐 재향군인을 멍청이라고 패배자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패트릭 머피라고 은퇴한 육군 캡틴입니다. 이분도 이라크에 복무했는데, 아니 지금 공화당에서 24년을 그 방위군, 육군 방위군으로 복무를 해서 높은 직책까지 올라간 그 커맨드 서전 올라간 그런 그 부통령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공화당은 트럼프가 6번이나 베트남전 병역 기피를 했잖아. 그렇게 하고 이것을 공격을 하면은 별로 아마 효과가 없을걸? 뭐 이렇게 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그 부통령, 민주당 부통령 후보에 대한 비난이 많이 나올 것이지만, 뭐 예를 들어 조지 플로이드의 그 사태 때 왜 방위군을 시위대에 늦게 배치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하루 늦었어요. 근데 또 오디오가 딱 등장을 했네요. 오늘 아침에는 그 당시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너무 아주 제대로 된 대응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이 선거에서도 일반 사업이나 생활과 똑같이 나에게 바람이 좋은 기류로 부는 때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랬죠. 바이든의 토론 실패, 그리고 암살 미수였잖아요. 거기서 정말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났고 훌륭한 전당대회, 마지막에 본인이 어두운 연설을 하면서 망치긴 시작했지만 그때부터 지금 운이 조금씩 나갔는데, 카멜라 해리스도 이 운을 받은 지 몇 주일 안 되잖아요. 2주일 조금 넘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선거는 오늘까지 합치면 89일인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 좋은 것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다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팀 월즈 부통령 후보는 또 뭐 어떤 돈적인 것으로 공격을 하려고 해도 뭐 집 한 채 없다고 하고 주식 한 주 투자한 게 없다고 하고 하니까 오디너리 그냥 아저씨 보통 평범한 우리의 삼촌 이런 것으로 카멜라 해리스의 좀 엘리트적인 것을 지금으로서는 많이 이렇게 좀 보완을 해주는 민주당에 좋은 바람이 부는 시기 단 지금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미국 주요 뉴스를 통해서 또 미국을 좀 알아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팀 월즈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나서 민주당이 3,600만 달러나 선거기금을 또 모았다는 것을 제가 빠뜨렸네요. 자, 어제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잘못 말씀드린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마침 이 뉴스가 영국 신문 가디언의 일면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거든요. 코리 부시라는 제가 미시건이 격전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잘못 말씀드렸는데 코리 부시 연방 하원 의원 미주리주입니다. 미시건은 그 유명한 뭐 같은 그런 진보 계열의 뭐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런 그 리시다 틸라이브라는 미국에서 연방 하원에서 유일하게 팔레스타인계인 의원이 미시건주인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의회에 와서 연설할 때 대량 학살한다 막 이런 피켓 만들어서 들고 있었고 코리 부시가 역시 이제 리시다 그 틸라이브 의원과 그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계 에이펙이라는 그룹 또 에이펙이 만든 정치행동위원회 슈퍼팩의 지원을 받은 다른 민주당 후보에게 예비선거에서 졌습니다. 현직 의원 이 코리 부시 의원이요. 한 4년 됐는데 지금 두 번 재선인 거죠. 전에 이길 때 20년이나 의원 생활을 한 사람을 누르고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에 날아갔어요. 그 이슈 때문에 원래도 진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에이펙에서 왜 이스라엘을 비난을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가디언이 이 내용을 하루 지나서 이제 예비선거가 화요일에 치러졌잖아요. 일면에 아주 중요하게 다룬 이슈는 코리 부시가 에이펙을 향해서 보복하겠다. 너희의 킹덤을 무너뜨리겠다. 너희 왕국을 무너뜨리겠다. 원래 급진적으로 말을 하죠. 이제는 당신들이 두려워할 차례다. 나를 이렇게 떨어뜨렸으니까 두려운 걸 알아야지 돼. 두려워해야지 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이스라엘과도 연관되고 이스라엘계 어떤 단체가 미국 정치에 이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가. 얼마 전에는 또 뉴욕의 그 하원 의원도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국 신문 가디언도 깊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요. 백악관에서도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분열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이다 하고 백악관의 대변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프로 이스라엘 그 로비 그룹의 To be afraid, Hey Jude, don't be afraid 하는 반대로 To be afraid 하라는 경고를 했다는 프라이머리에서 지고 나서 이게 오늘 뭐 완전히 가디언은 일면에 그냥 통판입니다.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네소타의 대법원이 형기를 마친 중범죄 전과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을 했다는 건 누군가가 소송을 했다는 거고 소송을 하기 전에는 그 같은 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주지사가 서명을 했다는 거죠. 그럼 미네소타 주지사가 누굽니까?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팀 월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그룹이 팀 월즈 주지사가 지난해에 이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재선되면서 의회도 민주당이 막강해졌기 때문에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해할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점도 공화당에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023년도에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이제 그래서 법이 됐지만 형기를 마친 모든 미네소타 주의 범죄자, 전과자죠. 형기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죄값은 치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값을 치르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투표권을 회복을 해줘야지 되는 게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다 하고 이게 주마다 다릅니다. 그 법안을 의회에서 만들었고 주지사가 비토하지 않고 이걸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하면서 나는 5만 5천 명 정도가 해당된대요. 5만 5천 명 이상의 전과자에게 투표권을 회복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볼 때는 어떤 거냐면요. 투표권의 확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네소타에서 반세기 만에 가장 큰 투표권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지적을 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이제 반만 맞다는 거죠. 앞서 이제 그 이력 같은 것은 뭐 이라크에 안 가려고 그만뒀어.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만 이건 반은 맞다는 거예요. 가석방, 보호 관찰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감독을 받는 그런 사람들 석방됐을 때 투표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게요. 미네소타만 블루잖아요. 미네소타만 그런 거 아니에요. 플로리다도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거 통과시켰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격전지면서 레드 스테이트인 애리조나주, 몬타나주 트럼프 후보가 이번 주에가 몬타나가 블루입니까? 아니잖아요.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레드 후보에게 당선을 시킬 것이라니까요. 노스다코타 블루입니까? 레드예요. 오하이오 레드, 유타 마찬가지로 이런 주에서도 전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미국의 미네소타를 포함해서 반입니다. 거의 23개 주는 이렇게 형기를 마쳤으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5개 주에서는 이 중범죄자가 형기는 마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뭐가 있잖아요. 프로베이션 같은 건 있을 때 그런 때는 그 보호 관찰이 끝날 때까지는 투표할 수 없도록 그것까지 다 끝나면은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15개 주는 그렇게 하죠. 그러면 부분적으로 33개 주가 되는 거죠. 나머지 10개 주에서는 이 10개 주는 정말 보수적인 주죠. 뭐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아주 이건 사악한 범죄야, 독한 범죄야. 그런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기한으로 이 투표할 권리를 이제 상실하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투표할 권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동등하고 평등한 것도 투표할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가 있고 이 한 표로 나라가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가, 주가, 카운티가, 국가 전체가 그것을 표현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투표 권리가 민주주의에서 어느 나라에서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사람들이 생명까지 바치고 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행스럽게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매 맞으면서 투옥되면서 죽어가면서 싸워서 쟁취해 놓은 이 투표권을 좀 쉽게 받게 됐지만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투표권이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았다. 벌을 감옥살이를 했다 하면 그 사람한테 투표권을 주는 게 맞지 안 주는 게 맞아? 뭐 이걸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어쨌든 주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메인주하고 버먼트주 아마 가장 리버럴한 주에 속할 겁니다. 이런 주들은요. 범죄자들도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범죄자가 투표하는 메인주와 버먼트주 이게 이제 버먼트주가 버니 샌더스가 지역구인 그 주잖아요. 그런 주가 있는가 하면 이거 뭐 감옥살인 했어도 그 밖에 조건절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주. 형기 마쳤으면 투표하게 하는 주. 어떤 주는 또 무기한으로 또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는 주. 이렇게 굉장히 이러니까 이게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연방법이 있고 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는 그런 게 있다 하는 거. 오늘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그리고 오늘 뉴욕 데일리 뉴스를 보니까 어제부터 이거 나왔던 건데 테일러 스위프트 비엔나에서 당연히 뭐 다 솔드아웃 된 티켓인데 테러 위협이 있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체포가 됐어요. 두 사람이 체포되고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쫓아갑니다. 그것도 그 코드명이
테일러 테러라는 게 그 테러 음모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아이시스 2명이 체포됐고 나머지는 지금 수색 중입니다. 3번 쇼하기로 했는데 비엔나에서 이거 그렇다 하는 것. 이게 이제 뉴욕의 데일리 뉴스의 일면에 테일러 테러에서 이제 쭉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와 함께 이 테일러 스위프트도 언제 시기를 맞춰서 민주당의 그 후보를 지지하는가? 뭐 왜냐하면 그 지금 SNS 사진에는 뭐 카멜라 해리스 그 영상 뭐 실루엣 같은 것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이밍 딱 보면서 하겠죠. 미리 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뭐 쓸 카드가 많잖아요. 만약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민주당을, 전에도 바이든을 지지할 것으로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마음을 바꿔서 바이든 지지하는 거 한참 욕해놓고, 그러나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지지한다면 내가 받아줄게 라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젊은 사람들 그 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전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겨뤘을 때는 바이든이 이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해서 정말 트럼프는 못 봐주겠어 했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아니다 하고 좀 이렇게 해왔었던 사람들이 다시 해리스니까 팀 월스, 어머 우리 아저씨, 동네 아저씨 하면서 그쪽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쓸 카드가 많은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당연히 바이든을 지지하려고 했다면 해리스, 팀 월스도 지지하려고 할 텐데 지금 지지할 것 같진 않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7월 28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그 한 주일 동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이었는데요. 그 전주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답니다. 17,000건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 23만 3천 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우존스가 예상하기를 한 24만 건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적었었던 거죠. 그래도 아무튼 2년 8개월 만에 뭐 조금 뭐 높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경제는 사람들이 경제가 경기 침체야, 경기 침체가 아니야,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아무튼 계산을 하고 있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도 많이 출렁이고 하는 그런 타이밍인데, 전국 경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또 특정 그 어떤 소위원회가 있고, 그 소위원회 소속 8명의 경제학자가 그런 사람이 미국이 경기 침체야 아니야, 경기 침체에 들어간 시점, 이런 시점을 공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딱 그 발표를 하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규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8명의 학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쭉 그 의존을 하고 있는 지표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지표에 따르면 한마디로 오늘 뭐 블룸버그라든가 악시오스라든가 이런 데서 보도를 했거든요.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위축될 그런 경기 침체가 될 수준은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강조가 됐고요. 며칠 동안 너무나 경기 침체, 주식시장에 대해서 극적인 일들이 논의도 그렇고 실제로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뭐 다우지수도 460포인트나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뭐 나스닥도 뭐 334포인트나 올라가고 S&P 500도 83포인트나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편이고, 그러나 항상 전반적인 주식시장 분위기는 이래도 또 그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특정 주식이나 아니면 특정 분야는 다를 수 있죠. 어떻게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오늘은 올라가고 있네요. 어제도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갔던데요. 보니까 오늘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며칠 동안 너무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죠. 7월 달에 일자리가 조금 뭐 약하기는 했었지만, 게다 대고 또 뭐 인공지능에 대한 전망 문제, 일본의 엔화, 그리고 또 일본의 무슨 그 이자율 인상, 이런 문제. 근데 지표를 실제로 보면은 덜 우울하다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막 급하게 성장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것에 비하면은 후퇴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경기 침체다라고 말할 시점이 아니고 원래요. 또 이런 사람들은 경기 침체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모든 완전히 완벽하게 될 때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이 될 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경기 침체가 지나고 나서 그 시점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팬데믹 때는 당연히 그랬죠. 왜냐하면 팬데믹 때 무슨 활동이 있어야 데이터가 제대로 잡히죠. 데이터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보는데 그게 이제 페이롤인 겁니다.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가 얼마큼이나 돼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아직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소득 증가. 실질적인 소득 증가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을 벌어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으면은 그만큼 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정하고 그리고 뭐 소셜 세큐리티나 아니면 뭐 실업수당 받는 거 이건 빼고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소득 증가도 보면은 5월 달에 0.4%, 6월 달에 0.1%, 아무튼 지난 8개월 동안 6개월이 긍정적이었답니다. 그래서 괜찮다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또 실질적인 지출도 최근 분기에 0.6%가 증가했는데 같은 분기 지난해에는 0.2%가 증가했으니까 3배나 높잖아요.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느냐 하는 게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샴의 법칙이라는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전에 연방준비제도에 이사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경기 침체를 규정을 했냐면 3개월의 평균 실업률이 12개월의 최저치보다 최소한 0.5% 높을 때 그럼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3개월의 평균 실업률이 12개월 최저치보다 최소한 0.5%포인트 높을 때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번 이런 적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또 이거 그런 것 아니야. 샴의 룰에 들어간 거 아니야 하는데 이게 벌써 24년 전에 그랬었던 거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그건 통계적인 규칙성이다. 통계적인 룰이다. 통계적인 규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경제 규칙, 경제 룰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샴 룰과 같은 그 예전에 수십 년 전에 만들었던 그 룰이 지금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까? 그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 마음 좀 안심하시라 이런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드리고요. 이건 미국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지표 같은 것도 오늘 이코노미스트 보니까 마찬가지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 하더군요. 주택 그 모기지 이자율이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건 이제 그 레드핀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6.34% 이번 주 초에 6.34%라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일자리 별로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채권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있고 집값은요. 일요일에 끝난 4주일 동안 평균 집값이 38만 9,750달러. 이거 지난달에 사상 최고치보다 지금 뭐 6천 달러 정도가 낮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또 뭐 계절적인 하락도 있죠. 여름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그런데 어쨌든 이 이자율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모기지 그 신청이 조금 늘어나고 사람들이 막 집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집은 그동안 계속 받지만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더군다나 덩치 큰 집은 사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유 이거 좀 다른 사람들이 사기 전에 내가 사야 되겠어 해서 어떤 집은요 막 100명이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뭐 100명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100명이 와서 그 집을 보고 한 집을 9명이나 사겠다고 신청서를 내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 페이먼트가 높은 경우에는 이런 때는 어떤 집이 잘 팔리냐면은 페이먼트도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내가 수리까지 해야지 되면 부담이 크잖아요. 그냥 몸만 싹 들어가면 되는 집. 그런 집들이 인기가 있다 하고 얘기들을 하더군요. 잠시 뒤에 또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이 내용을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내용이 복잡하던데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건데, 헌터 바이든이 지금 총기 문제도 그렇지만 9월 달에 이쪽 캘리포니아주에서 세금 몇 년 동안 안 냈었던 것, 거기에 대한 이제 재판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발표를 한 겁니다. 특별검사는 또 법무부 소속이고요. 데이비드 와이스 검사가 쭉 수사를 해보니까 루마니아 사람 그 가브리엘 포포비치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2017년도에 부동산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7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쪽에서 루마니아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법원이 또 그 판결을 뭐 취소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미국이 영향을 미쳐서 그렇고, 그 미국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그 또 헌터 바이든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그 결과 헌터 바이든과 다른 동료가 300만 달러를 받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을 위반을 했다던가 뭐 이런 뭐 법을 위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일을 아무튼 했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건데, 아무튼 그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아버지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파급 이런 것을 받는 것을 피해 보려고도 하고 했었다는 그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격가지고요. 중요한 그 획 자체는 이 사람이 세금을 그 당시에 왜 낼 수도 있었는데 내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을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은 왜 이렇게 또 빨리 이렇게 많이 지나가고 있나요? 지금 저쪽 열대성 폭풍 그 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 대피령도 내려졌고 했었던 곳, 일부에서는 대피령이 풀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좀 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제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뭐 6층인데도 막 물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하던가요.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캐롤라이나에서의 선거 유세도 지금 민주당에서 중단을 했어야지 될 그럴 정도거든요. 모두 조심하시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제가 오늘 밖에 나가서 읽을 뉴스가 뭐냐면요. 누구죠? 그 미국의 장관이, 어느 장관인가요? 장관이 몽골에 갔는데, 국무장관이네요. 국무장관이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서 잘 대우를 해준다 하면서 말을 줬다고 하던가요? 뭐 이런데 거기에 또 그 스토리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뭐 이러니까 또 지금 말 타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나가서 읽을 예정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